74페이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문제와 해결 방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열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는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만화거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랑 비슷한 곳이 부산에 감천마을이 있어요. 부산 감천마을을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거기에는 벽화를 굉장히 많이 그려놓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 강동구에 있는 만화거리는 웹툰을 벽화로 그려놓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이게 골목길마다 벽화를 그리는 그런 마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통영에 있는 동피랑마을, 서피랑마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택의 담장에 그림을 그리고 벽화를 그리는 그런 이유로는 지금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골목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되살리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한 그런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래된 건물이나 골목길 같은 것들을 재개발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오래된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로 건물을 짓는 그런 철거 재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기존 건물을 최대한 보존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부분만 수리하고 개조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거 재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럽이나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그런 나라의 도시들을 가보면 중세시대 때 지어진 건물, 몇백 년 된 건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건물들은 20년, 30년만 되면은 건물을 다시 다 철거하고 부수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점점 철거 재개발보다는 기존에 지어놨던 건물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문제입니다.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모습들은 풍요롭고 편리해지고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반면에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 문제점도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 첫 번째로 생태 환경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임야, 논밭과 같은 자연 상태의 토지, 녹지 공간이 점점 감소를 하게 되면서 환경이 오염이 되고요. 그리고 도시의 지표면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여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 토양의 빗물 흡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도시홍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도시홍수라고 하는 건 도시의 아스팔트 도로처럼 빗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면적인 불투수층 또는 불투수 면적이 점점 넓어지면서 비가 내리면 하천으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빗물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의 물높이인 하천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도시홍수가 점점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홍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 그리고 불투수 면적의 증가로 인해서 물순환계가 변화를 해요. 이렇게 변화하는 물순환계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홍수 피해가 증가하고 물 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고 하천 수질이 악화되고 하천이 건천화돼요. 이렇게 열섬 현상도 심해지는 여러 가지 자연의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시에 홍수 피해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물 순환의 세 가지 요인들 중에 유출량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의 포장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물 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고 하천 수질이 악화되고 하천 건천화가 가중되는 그런 문제들은 물 자원의 요인 중에서 침투량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배울 열섬 현상은 물 자원의 요인 중에서 증발량의 감소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돼요. 최근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도시 내 침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는 물이 많은 풍수기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물이 별로 없는 갈수기에는 비가 오지 않는, 비가 고르게 내리지 않는
그리고 비가 내릴 때 한 번에 너무 많이 내리는 집중화 현상 때문입니다. 이거는 기후변화랑도 연관이 있지만 지표면이 도시화가 되면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은 불투수 면적으로 바뀐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 때문에 비가 오면 비가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땅 위로 유출되면서 홍수 피해가 더 크게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냉난방 시설과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인공연료로 인해서 도심의 기온이 주변보다 그리고 도시의 기온이 주변 촌락 지역보다 높은 열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열섬 현상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기사의 내용을 가지고 와봤어요. 기사의 내용을 보면 기상관측이 우리나라가 197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10년마다 0.27도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서울, 인천, 대구 이런 대도시 지역들은 평균보다 높고 그리고 해남, 제천, 남해와 같은 덜 도시화된 비교적 도시화가 진행이 덜 된 지역에 비해서 엄청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대도시의 평균 기온이 가파르게 오른 것은 지구온난화 현상의 열섬 현상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섬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가지 면적이 증가하는 반면 자연 상태의 녹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시가지 면적을 덮는 아스팔트라고 하는 건 도시의 열을 붙잡아두는 주범이 됩니다. 아스팔트는 빛 반사율, 알베도라고 부르는 빛 반사율이 낮은 편입니다. 뭐보다 낮냐면 맨땅, 자연 상태의 땅보다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열을 받는다 하더라도 반사시키지 못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스팔트 열을 가두고 있는 현상이 잘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다 아스팔트로 인해서 뜨거워진 그런 공기가 도시에는 고층 건물들이 많은데 이런 고층 건물에 막혀서 도심 바깥으로 크게 봐서는 도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해요. 거기에 도시에 많이 있는 에어컨 실외기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열기 같은 것들도 도시의 온도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열섬 현상과 관련해서 도로 피복 상태, 녹지율, 건물 밀집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도 같은 도시 안에서도 온도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빌딩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지역에는 열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열섬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산림청에서는 건물 사이사이의 사투리 땅에 녹지 공간을 확보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도시숲이라는 것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가로수 길도 도시숲의 일종이에요. 이러한 도시숲은 도시 가운데, 도시에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그런 중간중간 짜투리 땅에 녹지 공간을 마련하고 나무 같은 것들을 심음으로써 열섬 현상을 완화해주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숲은 열섬 현상을 완화시켜서 여름의 한낮 평균 기온을 낮추기도 하고 습도를 높이기도 해요. 습도가 높아지면 또한 도로변에 나무 같은 것들을 심음으로써 소음도 줄여주고 대기도 정화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도시숲과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여기 보여주는 그림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도 도시에서는 발생을 하게 돼요. 도시 문제는 왜 발생하냐? 도시에 너무 많은 인구와 기능이 집중하게 되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도시 문제는 크게 주택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주택 문제로는 주택이 부족하고 집값이 상승하는 문제가 될 거고요. 교통 문제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보다 도로시설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교통혼잡이나 주차난, 그리고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또한 교통혼잡 비용의 증가, 이런 것들이 교통 문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교통혼잡 비용과 관련해서 교과서 왼쪽에 도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혼잡 비용이라고 하는 건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는 차량 운행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 가치 비용을 합한 것으로 교통이 막히면 막힐수록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 가치 비용이 올라가게 되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을 넘어섰고 총 등록된 자동차 수가 2천만 대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국민 2명당 1명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당연히 자동차도 많이 있겠죠? 그런 도시에서는 교통 혼잡, 주차 공간 부족, 교통사고 증가와 같은 각종 교통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인 교통 혼잡 비용은 차량 운행 비용, 시간 가치 비용을 합한 것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 도시 문제인 환경 문제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과 같은 환경오염 문제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문제, 소음공해 같은 것들도 환경 문제에 포함이 됩니다. 기타로는 범죄 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산업화 도시화로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 사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 중에 첫 번째는 인간 소외 현상을 들 수가 있어요. 인간 소외 현상은 인간을 기계의 부속품으로 여기게 되어서 노동으로 얻는 만족감이나 성취감이 점점 약화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대학, 직장 이런 것들을 따라서 거주지를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주지 주변 사람들과 맺게 되는 그런 유대의식, 공동체의식 같은 것들이 약화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고, 사회계층이 더 심해지게 되면서 계층 간의 갈등 문제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열대야 일수가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대야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여름에 나타나고요. 여름에 기온이 너무 높은데 어느 정도로 높냐면 하루에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도 25도가 넘어서 너무 더워서 잠들기가 힘든 그런 기온을 이야기를 해요. 기상청에 따르면 이런 열대야 일수가 점점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대야 일수를 조사해보면 도시의 증가폭이 촌락보다 더 큽니다. 전국 평균이 8.14일인데 서울은 13일, 대구는 20일, 부산은 19일, 광주는 16.6일이에요. 도시에서는 열대야가 더 길게 지속이 되는데 그 이유로는 도시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런 비율이 촌락보다는 도시가 높죠. 이렇게 도시에는 아스팔트랑 콘크리트로 덮여있는 포장 면적이 촌락보다 넓습니다. 이런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는 낮 동안에 지상에 쌓인 열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기온이 내려가면, 밤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열을 방출을 합니다. 방출하면서 주변에 있는 공기의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밤에도 기온이 많이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또한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냉난방 시설 같은 것들에서 나오는 인공열도 이런 열대야 일수와 열대야 지수를 높이는데 한 몫을 합니다. 하나의 도시 내에서는 도심 지역이 주변 지역보다 열대야 일수가 길고요. 도시와 촌락을 비교해보면 도시 지역이 촌락 지역보다 열대야 일수가 더 깁니다. 75페이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 방안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전개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문제는 크게 생태 환경의 변화, 도시 문제, 사회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었어. 생태 환경의 변화로는 지표면의 피복 상태가 녹지 공간에서 포장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요. 도시 문제에는 도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 주택이 부족해지고 차가 너무 많아지고 환경이 오염되고 범죄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사회 문제로는 인간 소외 현상, 유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의 약화, 빈부격차 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도시와 산업화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문제들의 해결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 중에서 가장 먼저 생태 환경의 변화와 환경 문제를 묶어서 하나 보겠습니다. 환경과 관련한 문제들을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개발 계획을 세우고 공원이나 생태하천 같은 녹지 공간을 늘리는 등 생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오른쪽에 보면 사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생태하천이 된 성내천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성내천은 서울에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천의 일부였습니다. 우리 온천천이 수영 강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천 주변에 인공 제방을 세우고 유로를 하천이 흐르는 길을 직선으로 변경하는 직강화 공사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하천이 흐르는 그 물길 위를 콘크리트로 덮는 복개 작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서면에 가보면 서면 롯데백화점 뒤쪽에 복개시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서면 중앙시장인데 그 길이 원래는 동천이라고 하는 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거기를 콘크리트로 덮어서 사람들이 도로를 만들고 시장을 형성하고 해서 인간의 편의를 위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과 범내골 사이에 동천이 일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해요. 인간의 욕심과 이익 때문에 자연을 함부로 바꾸게 되면 그 피해가 다시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것처럼 경제 논리, 이용의 편의성을 강조하는 하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하천 고유의 생태 기능은 약화되고 수질오염 같은 각종 환경오염 문제가 나타났어요. 서울의 청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화가 실시될 때 청계천 위를 아스팔트로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얘도 다시 2003년부터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청계천 위를 지나다니던 도로가 철거되고 2005년부터 다시 물길이 흐르는 길이 되었습니다. 청계천처럼 성내천도 1970년대에는 이 하천의 일부 구간을 덮어서 도로로 이용했어요. 그러다가 2002년부터 복원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천 주변에 수질 정화 능력이 뛰어난 수생식물을 심고 하천의 주요 지점마다 어류 서식지를 만들었고 새들의 보금자리인 인공섬 같은 것들을 조성해서 물고기, 새, 곤충 같은 것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복원한 하천을 자연학습장, 자전거도로, 물놀이장 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도심 속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성내천처럼 도심이나 주거지 주변에 흐르는 하천을 생태적으로 복원 또는 생태적으로 개발한 하천을 생태하천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 문제 중에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겠습니다. 주택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들은 주택이 부족하고 집값이 상승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으로는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도시 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도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는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서울과 대도시의 주택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주택 단지를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도시는 지금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있고 3기 신도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서울과 경계를 붙이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이런 도시들의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중동 신도시, 평촌 신도시, 삼본 신도시를 만들어서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고요. 2기 신도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람들이 이주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1기 신도시를 만들어도 서울의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2기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2기 신도시는 경기도 화성시, 용인시, 파주시, 김포시 등등에 있습니다. 이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위치는 지도에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1차, 2차 신도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3기 신도시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 재개발 사업은 교과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후화되고 불량해진 주택이나 공공시설물을 개량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시설, 교통체계 같은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문제 중의 교통 문제에는 교통혼잡, 주차난, 교통사고가 많아지고 교통혼잡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가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데 공영 주차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정착을 시키고 도로에 차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대중교통수단을 확충을 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에 어떤 게 있었느냐? 인간 소외 현상, 유대의식 약화, 공동체의식 약화, 빈부격차 심화, 사회 계층 간 갈등 심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를 확충을 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이에요. 개인적 차원은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바꾸기 힘든 개인의 의식, 인식, 개인의 행동, 변화를 수반을 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의 행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인지해야 되고요. 쓰레기 분리수거, 대중교통 이용 같은 것들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간 소외 현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또한 나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되 지나친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피하고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연대의식을 가져야 할 거예요. 윤리적인 관점에서 개인선과 공동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개인선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욕구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공동선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로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두에게 유익한 가치를 공동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개인선과 공동선의 관계는 개인선이 더 중요하다, 공동선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선이 공동선에 의해서 무조건 희생되어서도 안 되고 공동선이 무시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교실 밖 생생체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생각을 키우는 활동입니다. 자료 1번과 자료 2번의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료 1, 2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은 공영자전거 제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런 공영자전거 제도는 왜 실시를 하게 되었냐 하면 교통혼잡, 주차장 부족 같은 각종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도시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른 도시들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 공유 제도 또는 영어로 car sharing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와 공공자전거 또는 공영자전거 제도 서비스를 통해서 이동수단의 공유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자전거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창원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창원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의 공영자전거 이름은 벨리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넥스바이크, 미국 뉴욕에서는 시티바이크라고 하는 이름의 공용자전거 또는 공공자전거 서비스가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어요. 이거를 모티브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먼저 공영자전거를 실시한 창원의 누비자, 대전의 타슈, 서울의 따릉이처럼 우리나라 여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영자전거 또는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을 공유하는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공유경제라고 하는 건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눠 쓰고 사용을 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 방식이 됩니다. 자료 2번은 도시농업과 관련한 내용들이에요. 예전에는 촌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 주변에 내다 팔 것을 목적으로 또는 자기 가족들이 먹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사가 많았다가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게 처음 생겼을 때는 도시 근처의 교외 지역의 근교 주말 농장이나 아니면 마당을 가진 집들이 마당을 활용해서 소규모로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넓은 땅이 없다 하더라도 옥상에 텃밭을 만들고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활용하는 형태로 점점 도시농업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농업의 장점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키운다. 농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키우거나 생산한 농산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인간관계가 돈독해진다 라는 것들이 있어요. 또한 도시농업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도시 환경 개선이라는 환경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옥상에 정원이나 텃밭을 조성한 경우에 냉난방비를 16.6%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농지가 형성됨에 따라 물과 공기의 순환도 이 농지가 도움으로써 도시 100제곱미터를 10cm 깊이로 녹지화한 경우에 200m가량의 빗물이 지하에 저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시농업은 산업화를 먼저 경험한 해외에서 좀 더 보다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까운 농장에서 나는 식재료를 먹자라고 하는 로컬푸드, 그 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우리 지역에 소비를 해서 이 농작물들이 이동을 하면서 발생시키는 그런 이산화탄소도 줄이자고 하는 운동들입니다. 이런 로컬푸드가 직접 길러 먹자라고 하는 자급자족 운동으로 확대가 되면서 뉴욕의 마천루의 옥상에 루프탑 농장이 빠르게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줄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자료 1, 2를 참고로 해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차원으로는 교통 문제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준수를 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있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자원 절약, 에너지 절약을 우리는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 문제로는 쉐어하우스를 이용하거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교통 문제의 해결 방안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대중교통 수단이 확충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이용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을 늘린다거나 버스 노선을 늘리는 등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을 하고 또는 카쉐어링 제도를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도시숲 확대, 도시공원 확대, 그리고 빗물 관리 시스템을 확충을 시켜서 도시에서 내리는 비들이 바로 하수구로 빠져서 강물로 바로바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강물로 유입되는 시간을 좀 지체해서 도시 홍수를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택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를 하고 사회적 약자 공동주택 공급 방안을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77페이지 스스로 정리하기입니다. 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검색어. 연관 검색어에는 도시, 산업화, 교외화, 대도시권, 경제개발 계획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 단어를 검색을 하면 도시에서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거나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고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단어를 찾아주면 됩니다. 요거는 도시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A, B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써보는 겁니다. A는 산업화 도시화 이전에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거고요. B는 산업화 도시화 이후에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녹지 면적은 산업화 도시화 이전에 많이 있었을 거고요. D는 직업의 종류는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아졌고 공동체 의식은 낮아졌고 평균 가구원 수는 적어졌고 교통 혼잡 비용과 열대야 발생 일수는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늘어났을 겁니다. 3번입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을 해보겠습니다. 제시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회학자인 울리히 백이라는 사람은 위험사회라는 책에서 전산업화 시대보다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개인주의가 심해지면서 사회 현상에 무관심해지고 그로 인해 현대사회가 위험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글에 나타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나친 개인주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서로 같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서로 소통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하며 사회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의식이 필요하겠습니다. 3-1단원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